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도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원래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유총 집회였습니다. 좀 어떻게 참가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측의 그 입장과 한유총의 입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집회 시위에 관련돼서는 이제 주최 측과 경찰 측의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인원수를 세는 방식이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한유총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정한 좀 세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수보다 많이 좀 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5,000명도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회원 수 자체가 한 3,100명 정도인데 네. 여기서 5명씩만 오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설립자, 원장, 그리고 학부모 2인 이상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만 계산을 해도 한 12,000명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한 3,000명 정도로 경찰에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오후에 그 광화문에서 이와 같은 한유총의 집회 시위가 시작이 되었고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게 네. 교사도 교사지만 학부모들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뭐 강제 동원이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한유총 소속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치원 원장이 이제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학부모들을 이제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할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한 유치원당 작게는 한 2명 정도, 그리고 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동원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데려가야 하는데 이런 이제 어떤 방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금 유치원의 어떤 현재 문제가 되는 박용진 3법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집회에 참석할지 안 할지를 공가위로 좀 표시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유치원 측에서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3법에 대해서도 찬성을 측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바생을 좀 고용을 해서 데려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회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인원이 이제 정확히 수치가 경찰 추산이 맞을지 아니면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일부에는 강제 동원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바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좀 참가를 해달라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나요? 그건 어떻게 처벌까지는 갈 수 없는 문제죠. 단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한유총이 사실은 박용진 3법을 이제 저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지하려고 하면 이제 본인 그 한유총 소속 회원들의 이제 정당한 그런 주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강제 동원을 했다랄지 아니면 알바생을 통해서 이렇게 집회를 갖다 부풀렸다고 한다면 네. 그 자체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어떤 주장 자체에 대한 허구성 그리고 국민들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치명타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집회가 오후 1시에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유총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면은 유치원 3법을 악법으로 규정을 했고요. 또 수정이 없다면 폐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측의 입장이 핵심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유치원 관련 3법의 내용 자체를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법안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확실하게 보조금으로 정해놓고 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라든가 이와 같이 관리와 처벌이 분명히 강화되지 않겠느냐,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겠다. 반면에 한유총 측에서는 아니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냐. 더군다나 개인의 예를 들면 유아 선택권의 자유도 있는 것인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따라서 만약에 에디파인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회계 시스템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 네. 예를 들면 국가가 사적인 시설을 사용하니까 그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사적 자치의 원칙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것에 있어서 서로 그 논박이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태인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여론은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 맞벌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그 부모를 볼모로 하는 것은 어쨌든 교육자의 철학과 윤리 기준에 비추어서는 좀 비난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근데 설립자라든가 유치원 그 원장들께서는 지금 내가 만약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예를 들면 놀이터라든가 또는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익도 많이 보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느냐 이와 같은 이제 주의 주장도 일정 부분에서는 잘 좀 모아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집회에서 이 뭐 대회사를 보면 그 만약에 유치원 3법이 그대로 뭐 수정 없이 통과가 되면 폐원할 수 있다. 이런 폐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썼거든요. 좀 강경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배수진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법안 소위가 이제 28일 날 하기로 했다가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법안을 가져오겠다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3일로 12월 3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고무적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그거예요. 이제 한유총 측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줘라. 그리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이제 시설 이용료를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치원 3법 자체가 이게 지원금이 아닌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이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돈을 학부모한테 줘라 바우처 형식으로. 그래서 학부모가 유치원에게 납입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교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율세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부정하게 처리해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실 28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법안 가져온다고 해놓고 안 가져오고 또 1시간 동안 또 늦게 법안소에 참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2월 3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과연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가져올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법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 뭐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유총과 주장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법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사유재산세 인정하고 뭐 시설 이용료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근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법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날 이 심사위에서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치원 3법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올해 안에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좀 난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가져오는 걸 좀 늦추고 있는 이유가 좀 이렇게 여론도 의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한유총의 입장과 그 한국당 입장이 상당히 그 유사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그 여론이 상당히 한유총을 왜곡되게 대변하는 이런 그 정치적 이미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한국당 그 자체에서의 그 회의 상태에서도 이견이 상당 부분 있었고 적어도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에디파인의 공공회계로 하되 그 학부모가 내는 그 돈은 일반 회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네. 그 어쨌든 지금 그 12월 3일에는 나름대로 그 한국당에서 안을 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그러려고 했으면 벌써 그 오늘의 일정한 뭐 기자회견에 원래 예정도 있었거든요. 그 법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그 통과가 그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그 내년으로 넘어갈지.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같은 그 비리의 그 모습이라든가 어쨌든 아이를 그 볼모로 해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 그 닭 한 마리 갖고 아이들 100명을 이게 먹이는 뭐 이런 형태라든가 또는 갑자기 그 유기농에 대한 과일에 대한 주문이 올라갔다. 이 사건이 그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이렇게 유치원에서 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당의 그 입장에서도 이 아이의 교육에 관한 그 것이기 때문에 사유 재산의 어떤 보장 형태를 나름대로 조금 포함을 하되 여론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추정해 봅니다. 예, 네.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립유치원 폐원을 추진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되면은 가장 또 근심이 커지는 사람들은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전체적으로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월 3일 날 만약에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건 또 하세월 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아마 한유총 입장에서는 오늘 집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좀 압박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면서 12월 3일 날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좀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이제 문제가 커요.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폐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통과가 됐을 때 이제 폐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폐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볼모가 되고 학부모가 볼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한치 앞을 좀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12월 3일 날 이제 법안 소위를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좀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 노조원들에 의해 가지고 유성기업 그 해당 임원 상무는 12주에 그런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과 또 경찰청장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단 한마디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오늘 중으로 그 소위 주요 피의자를 적시하는 그런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직무를 제대로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집단 폭행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실체적 진상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하는데도 장관께서나 그리고 경찰청장 여기에 관련한 언급 한마디 없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누굴 믿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분명히 저희들이 공권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법 합의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장관님. 밝혔고요. 예. 네, 김부겸 장관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알려진 것이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그 대략 오후 그 시간에 지금 알려진 그 동영상 등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그 노조 그 원들이 이 상무를 집단으로 감금하고 이제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2층의 그 사장실에서 일어났는데요. 일정한 고함을 외치고 이제 문 안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곳에서 약 1시간 동안 집단 이제 구타가 있었다. 물론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비명 소리가 그 상당 부분 들렸고, 따라서 이 상무는 12주에 해당되는 그 상해를 입었다. 안화골절에 대한 것에서부터 코뼈도 이제 부러지고요.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심각한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2차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태다. 그런데 가장 그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경찰이 이미 출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면서 마치 주눅듯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공권력이 왜 이렇게 뒷짐만 쥐고 있었느냐, 이런 비난이 있는,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회사 측에서는 뭐 한 3시 한 50몇 분부터 이제 문을 감금을 하고 이제 폭행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한 6차례에 걸쳐서 112에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이제 폭행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노조 측은 뭐 충돌한 지 1분 만에 종료가 됐고, 단지 이제 1시간 동안은 뭐 노조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할다, 임금 협상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이게 갭이 크죠. 그렇죠. 서로 주장한 내용이. 그리고 노조 측에서 이제 당일날 폭력 자체는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을 했다, 의도적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이 김모 상무가
코뼈가 부러지고요. 네. 눈 밑에 뼈가 또 함몰되고 그다음에 이가 뭐 치아가 3개나 부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폭행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진단서나 그런 것들이 뭐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과 관계 또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에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경찰관이 4명밖에 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와서 한 20명 정도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 노조원이 그 당시에 한 40명 정도가 이 대표 사무실에 있었고 그런데 왜 4명밖에 안 왔고 추후에 왔으면서도 이 안에서 40분 동안 폭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방관했느냐. 이건 경찰 자체가 노조나 아니면 이제 정부와 관련돼서 눈치 보기인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이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뭐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 측의 입장에서도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밖에 있어서 이제 노조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 측은 또 그 안에서 또 폭행 자체가 아주 짧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대응을 제대로 했지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제 굉장히 뭐 아주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대립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상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2주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다 합쳐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뼈 부러진 것이 일반적으로 4주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눈 밑에 안아골 골절도 사실 한 4주 정도 나오고 네. 치아도 보통 한 4주 나와요. 합치면 한 12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12주를 얘기하는 거고 또 노조 측에서는 뭐 4주인데 다 합치니까 12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폭행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 측에서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노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폭력은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행 자체는 일단 있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대신 뭐 1시간 동안 폭행이 있었냐 그리고 계획적인 폭행이었냐 뭐 회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노조 쪽에서는 폭행은 몇 분 만에 끝났고 뭐 감금 뭐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20명의 그 형사팀을 구성을 해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집중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폭행을 한 그 노조원들이 한 5, 6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진입했을 때 방해를 했던 노조원들도 한 6, 7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합 12명에 그 대해서 일단 그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것과 이제 또 별개로 그러면 왜 이렇게 초동 조치가 좀 부족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12명으로 이루어진 종합감사단이 현장에 파견이 되어서 과연 신고에서부터 112 신고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형사들에 대한 배치, 그다음에 보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종합감사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네. 결국 요약하게 되면 이 노조원에 대한 피의자 참고인 조사와 더불어서 경찰관의 행위가 적합하에 대한 감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초동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런 상황의 경우에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그 집단 민원 그 대응 매뉴얼 이것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서 단위에서 신속하게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정보 기능, 또 기동구 타격대 기능, 그 다음에 생활 안전 기능. 그래서 일단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과연 이 사항이 급박함을 요하는 것이냐, 또는 그 불법이냐 합법이냐, 집단 민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추가적인 보조 인력도 필요한 것이냐에 네. 관해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사전 단계, 현장 단계, 사후 단계 이렇게 그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초동 대치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아마 오늘 그 감사팀에서 확인할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경찰 초동 조치를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또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이 민노총 조합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들은 증거인멸까지 하면서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경찰청장도 장관도 누구 하나 죄송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은 무기력한 공권력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벌써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경위조차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이야기조차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그 공권력이 민노총의 호위무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
그 조합원들이 그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행자부라든가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네, 경찰의 책임, 공권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또 민주노총을 함께 거론을 했거든요. 민주노총도 이번 사건에 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민주노총 금속 노조 자체보다는 이제 유성지회에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민주노총 자체 내에서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거든요. 거기도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했는데 이제 단서를 다뤘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언론에서 폭력적인 측면만 몰고 간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유성기업 노조와 관련돼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1990년도 초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주간 2교대로 하고 밤샘 작업을 없게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측에서 이걸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8년째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행을 안 하니까 유성지회 금속노조에서는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파업을 하면서 서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그걸 직장 폐쇄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사측에서는 또 제2 노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울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 와중에서 한 27명을 또 해고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부당 해고로 해서 또 고소고발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산 공장에서 이제 김모 상무가 굉장히 많이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김모 상무가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노조원에 대한 고소 고발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해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김모 상무하고 노조원들의 감정이 아주 그게 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유성기업 회장 유모 씨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러한 부당 해고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민면을 안 보고 우리의 폭력에 대해서만 왜 비난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불만을 좀 토로하고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민노총 소속 그 노조원들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그 최근 행태를 보게 되면 네. 사실 무법천지적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분명히 비난을 우리가 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검찰청 청사도 그대로 뭐 점거를 하는가 하면 그 노동청의 그 관공서도 점거를 하고요. 또 김천 뭐 시청 자체도 또 점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런 그 대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법치가 가장 국가의 그 핵심인데 정부 또는 경찰에서도 뒷짐만 쥐고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노총이 일정한 촛불 청구서를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 정부에서 무엇인가 이제 단호한 저 민노총의 부채가 없다, 빚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법은 원칙대로 법과 기준에 맞추어서 민노총이건 아니면 다른 뭐 단체건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2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죠. 그 행안위에서 어느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는 없다. 이것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법치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워낙 오랫동안 이 문제를 끌어오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사 양측의 그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일단 저 민노총이 이제 시대적 흐름을 좀 알아야 한다고 봐요. 일단 뭐 촛불 집회랄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데 굉장히 공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가 제대로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경사노위랄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 이런 데 또 참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전에 어떤 보수 정권에서 이제 탄압받는 민노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현재의 어떤 정부의 하는 일에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무조건 바깥에서 실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변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탄력 근로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민노총이 참여를 안 해서 이게 그냥 무기한 연기돼 버렸잖아요. 사회적 좀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고 현재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무조건 뭐 노동 유연성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탄력적으로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협상에 참여를 하고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로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보수 정권에서 일방적 투쟁보다는 어떤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이 있으면 폭력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